제 들레제의 1967년 에세이 자허마조후 소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문학 비평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실은 하나의 정교한 철학적 진단서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떤 개념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도전장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분석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들레즈는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디즘과 매저키즘을 묶어서 사도마조이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들레즈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임상적으로 아주 중대한 오류라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는 한 쌍의 커플이 아니라 아예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세계라는 거죠. 여기서 들레즈의 접근 방식은 마치 문명의 의사 같아요. 철학자로서 문화 속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진단하고 그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가장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가 바로 이 임상적 구분이라는 개념입니다. 들레즈가 보기에 이 둘을 너무 성급하게 하나로 묶어버린 탓에 우리는 둘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두 병을 그냥 같은 이름으로 부르면서 똑같은 처방을 내리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다 제쳐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짜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고요.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두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사드의 세계에서는요, 고문자가 곧 법이고 제도예요. 그의 폭력은 모든 걸 초월하는 절대적인 힘이죠. 하지만 마조우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세심하게 작성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고문자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희생자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만들어낸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상적 구분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걸 제대로 확인하려면 레오폴트 폰 자허마조우의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의 세계로 직접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소설에 나오는 바로 이 한마디가 매저키즘 세계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와 역할이 공식적인 서면으로 된 합의,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통해서만 성립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계약이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해줘 같은 간단한 합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희생자가 자기 손으로 자신의 고문자를 창조하고 교육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법적 교육적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관계의 진짜 설계자이자 연출가는 바로 매저키스트 자신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약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심리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매저키스트는 사회의 규범, 들레즈가 말하는 아버지의 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 대신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을 쓰죠. 그 법을 집행할 권리 자체를 어머니라는 새로운 권위의 손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존의 질서를 내부에서부터 전복시키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역설에 거의 다 왔습니다. 도대체 매조키스트는 어떻게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법이 원래는 금지하려고 했던 그 쾌락을 얻어내는 걸까요?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이 놀라운 논리의 4단계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첫째, 희생자가 고문자를 설득해서 동맹을 맺어요. 둘째, 계약을 통해 법의 권위를 그녀에게 넘겨주죠. 셋째,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뭐냐면 바로 아들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사회가 강요하는 그 권위적인 모습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 처벌은 더 이상 죄의 대가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쾌락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들레즈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매저키스트 진짜 승리는 법을 어기거나 깨부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그 법을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법이 스스로를 배반하게 만듭니다. 법이 원래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결과를 법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죠. 그야말로 내부로부터의 완벽한 전복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조우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한 걸음만 살짝 물러나 볼게요. 이 분석이 들레즈 철학 전체에서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들레즈가 증상학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접근법이에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병의 근원을 진단하잖아요. 그것처럼 철학자는 예술가나 사상가의 작품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그 시대가 앓고 있는 병, 그러니까 그 시대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욕망의 흐름을 진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허마조에 대한 분석이 그냥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건 니체, 스피노자, 카프카, 프루스트 같은 수많은 인물들에게 그가 일관되게 적용했던 자신만의 독특한 반법론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는 이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시대에 또 각기 다른 증상들을 읽어내는 거죠. 이 방법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들레즈가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분석할 때 그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마치 마조후의 계약서를 해부했듯이 베이컨의 그림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힘과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을 포착해서 드러내는지 그 감각의 논리 자체를 분석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들레즈 철학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들레즈가 직접 한 이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활동, 즉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새로운 도구, 개념을 창조하는 발명행위 그 자체였던 거죠. 결론적으로 들레즈가 마조흐의 작품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욕망과 법, 쾌락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배치이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기계였던 거죠. 예술이 어떻게 현실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자, 이 모든 흥미로운 분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소설 속의 계약서 한 장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계약, 규칙, 관계들, 즉 보이지 않는 배치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제 우리 각자가 자기 주변의 세계를 진단하는 그런 증상학자가 되어볼 차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